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우리 증시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이 2% 살짝 넘게 올라줬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옮겨가는 모양새였고 우리 개인들은 코스피 주식을 담았네요. 앞으로 우리 장 그리고 미국 장, 세계 경제 어떻게 갈지 오늘은 아마 우리 경주마 보시는 분들이 이거 특집 아니야? 할 정도로 쟁쟁한 세 분이 경주마를 찾아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전문가 세 분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바쁘시죠, 요즘에? 데일리 이슈부터 가겠습니다. 데일리 이슈는 두 개를 꼽아봤는데요. 저도 등산을 좋아해서 산에 오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깔딱고개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고개만 넘어가면 정상으로 탁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지금 코스피 2,500 구간 이게 지금 등산으로 치면 깔딱고개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좀 더 보고 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현재까지는 누가 봐도 베어마켓 약세장이죠. 네. 3,300부터 2,130까지도 이제 떨어졌고요. 장중에 2,130에서 지금 2,480선까지 올라왔는데요. 네. 늘상 많이 얘기를 하죠. 아무리 어떤 약세장이라도 랠리는 있기 마련이고 베어마켓 랠리도 15% 정도는 간다. 그럼 우리가 2,130에서부터 한 15에서 17% 잡으면 딱 지금입니다. 네. 2,480 라인인데 문제는 이 저점에서 20% 이상 올라 버리면 그때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 아닙니까? 이건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기에는 좀 더 많이 올라왔고 그렇다고 현재 상황에서 뭐 하나 해결된 건 없는데 이걸 상승 추세 반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힘든. 네. 저는 그 구간이 2,550선이거든요. 네. 2,550에서 2,570 요 라인인데 저는 2,500을 깔딱 고개라기보다는 여기는 저는 갈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만나서 좀 괴로워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제 2,550에 왔을 때 네.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쯤이구나. 여기서 이제 베어마켓 랠리는 끝이구나 해야 되는가. 아니면 아니야. 2,600을 넘어서 이제는 새로운 출발이야 해야 되는가. 그 고민이 정말 크게 남아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오늘 코스피가 좀 약간 멈칫멈칫했지만 저는 2,500을 넘어서 한 2,550선 여기까지의 세상, 이 이후의 세상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아니 생각 같아서는 시원하게 좀 가져서 오늘 2,500 한번 뚫어주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외국인 자금이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스닥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좀 이렇게 분산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런 추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은? 네. 일단 한 가지 확인되는 거는 외국인이 팔았더니만 거래소는 플러스 마감이긴 하지만 좀 지지부진했고 네. 코스닥은 외국인이 샀더니만 2%대. 네. 네. 그래서 역시 한국 증시에 여전히 네. 제일 대장은 힘센 놈은 외국인이다. 그거는 확인됐습니다만 네. 키 맞추기 내지는 지금은 그거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두루두루 이렇게 네. 뭐 유명한 종목들 아니면 중소형주 이르기까지 보다 보면은 와 이걸 여기서 더 팔아 싶은 종목이 너무 많죠. 남루한 주가라 해야 될까? 네. 아니면 좀 너덜너덜해진 주가 그런 것들이 많으면은 뭐 설령 항상 단기 트레이딩 관점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담는다고 친다면은 외국인들이 뭐 코스닥 쪽에서 많이 빠진 것들 그리고 그 동안에 공매도가 많이 쌓였던 쪽 이런 쪽은 한번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좀 올라간 종목들 보니까 뭐 자동차, 비철금속, 보험, 뭐 차이나 관련해서 그동안 소외됐던 것들이 좀 오른 듯한데 키 맞추기라고 봐야 됩니까? 뭐 이 종목들을 고른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 제가 물어볼 만한 친구가 없습니다. 오늘 김영익 교수님께는 2,500 아까 2,550 뭐 이렇게 깔딱고개가 그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철준 평론가는 2,500 어떻게 연내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뭐 저도 2,500은 넘어설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제가 뭐 GDP나 일평균 수출 그다음에 통화량 가지고 주가를 예측하는데요. 네. 뭐 일평균 수출 가지고 예상을 많이 하는데 일평균 수출 가지고 예상하면 이달 적정 주가가 한 2,540 정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좀 2,550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저는 2,550을 넘어서 계속 상승하기는 힘들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코스피가 2,130에서 지금 2,500 근처까지 왔습니다만은 그거는 앞으로 물가 상승이 떨어질 것이다, 금리 하락이다. 이거를 저는 충분히 지금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남은 거는 실물 경제 충격인데 예. 뭐 계속 지금 경제 성장률, 기업 수익 증가를 낮추고 있거든요. 예. 이거를 고려하면은 뭐 2,550 넘어가죠.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50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보신다면 한 2,200에서 2,250 정도 구간을 박스권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거의 박스권 상단에 가 있다. 네. 저 뭐 2,100, 2,100, 2,200 이하 있을 네. 때는 주식 비중이 좀 적극적으로 늘려주시라. 그때는 그 박스권 하단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박스권 상단에 접근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런 얘기는 저희가 이제 주제 얘기할 때 더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슈에 대한 얘기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 한번 돌아봤고요. 이번에 국제 정세입니다. 지금 뭐니 해도 G20 정상회담에서 누가 누굴 만나느냐,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죠. 세계 경제가 거기에 달려 있고 우리 증시도 여기서 절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다들 정말 집중해서 봤는데 미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예. 한중 정상회담은 잠시 후에 열리고요. 어제는 미중 정상회담. 3시간 넘게 만났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고 이 시진핑과 바이든과 시진핑이 연이 깊습니다. 네. 2011년이었었죠. 그때 당시 둘 다 2인자였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이었었고 시진핑 주석은 부주석이었었는데 그때 꽤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좀 트럼프 시대와는 다른 모습을 생각을 했었는데 뭐 껄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 친구도 다 소용없었다. 막 그렇게 그때 당시에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대면 만남은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화상, 뭐 영상 통화 뭐 이런 걸로만 했었고요. 이제 오프라인의 만남은 어제 처음이었고 첫 만남인데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굉장히 길었었습니다. 네. 하고 논의됐던 그 분야도 대만 관련한 분야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뭐 경제에 대한 분야, 또 북핵에 대한 분야, 또 기후 안보 뭐 등등까지 이제 다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만남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네. 안면 트고 어쨌든 싸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전문가들의 분석대로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좀 낙관이 아니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이후에 추가적인 실무진들의 만남도 예약이 돼 있었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외에 자넷 옐런 재무장관과 이강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또 둘이 만났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둘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선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그동안엔 킹달러, 강달러를 용인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이제 달러 강세의 부작용을 알고 있다. 약간 이런 좀 스탠스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제 미중 정상회담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가령 중국이 북핵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고 막 미국은 그동안에 묶었던 중국의 무역 규제 풀어주고 이런 딱 그런 선의 구체적인 성과는 안 나왔지만 그걸로 갈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된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두 정상이 만나면서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누가 그러더군요. 저게 웃는 게 아니라고.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만. 근데 주가는 반응을 했어요. 홍콩주는 지금 4% 넘게 오늘 오른 것 같고요. 중국 주식도 올랐죠 아마. 이런 걸로 봐서는 그 성과를 좀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 경제 쪽에서는, 증시 쪽에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일단 두 정상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한 게 작년 2월이었죠. 네.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1년 중간 선거 치르고 예, 이제 1년 만나. 반도 훨씬 넘었고 뭐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런 것도 있었곤 하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G2라고 할 만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그것도 뭐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진짜 오래된 연이고 네. 중국 통해서 비즈니스도 많이 한 걸로 알고 뭐 그렇게 되는데 또 미국의 또 높은 양반들 뭐 미치 맥코넬
공화당 내 이런 분도 부인이 저커버그도 그렇고 중국 부인이잖아요. 네. 미중이 바깥으로는 그렇게 치고받고 싸운다지만 정말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정도 하고요. 중국하고 연관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 정도 하고 반가웠을 겁니다. 두 양반 반가웠을 거고. 일단 안심이 되잖아. 둘이 만나서 예, 무슨 일단 만났다니까 반가운 거고. 그리고 중국도 무슨 뭐 차이나런 무슨 뭐 위드 코로나로 가나 하다가 뭐 제로 코로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결국 저렇게는 오래 못 간다는 거 아니까 이제 다시 또 중국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같고. 우리 김혜익 교수님이 속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중국 정치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유망하게 보셨는데 힘든 세월을 보냈었고 그런 상황입니다만 일단 좀 이제 코로나 이후 뭐 이렇게 참 답답했던 그 국면이 조금 이렇게 풀려나간다 하는 거고 위에 뭐 정치적으로 뭐 패권 경쟁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뭐 이런데 방송에서 다룰 주제도 아니고 위험스럽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다 생각이 다 다르고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만 어쨌거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걱정은 중국이 너무 활발하게 돌아가서 올 한 해 참 맑은 공기 지내면서 행복했는데 이것도 매일 또 그 매우 나쁨의 미세먼지 하에서 중국 숨도 공장이 돌아가면 또 미세먼지 날라오니까. 그러다 난방까지 해댈 텐데 그게 좀 걱정입니다. 어제 이제 미중 정상들이 만나서 저는 잠깐 만나서 사진 찍고 뭐 이렇게 그냥 느낌적으로 한번 세계인들한테 우리 만났어 할 줄 알았는데 3시간 넘게 회담을 하면서 혹시 공동 성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면 세계 증시가 좀 반응할 텐데 했었는데 역시 공동 성명은 없었어요.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두 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만남 자체가 긍정적이고 3시간 만났으니까 많은 이야기를 다 넣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서로 좀 양보를 했다. 특히 미국이 양보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회담 장소가 시진핑이 머무는 호텔이었고요.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썼거든요. 시진핑하고 바이든만 마스크 안 쓰고 거의 동반 참석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썼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 측 요구였겠죠? 중국 측 요구였죠.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저는 그 정부의 힘이 커졌다고 그러는데 미국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의 여신상이 상징하는 자유고 중국 가면은 만리장성 안전이에요. 자유 안전의 충돌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마스크를 쓰는 것 보면서 안전의 승리였다. 그래서 미국이 많이 양보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뭐 두 번 말하는 거 보면은 그냥 깊이가 있죠. 그냥 앞으로 잘해보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기본적으로 패권 전쟁이니까 아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시진핑 힘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참 걱정이 됩니다. 아니 어쨌든 거기서 바이든은 갈등을 피하자라는 취지의 얘기, 그다음에 시진핑은 대만 얘기는 레드라인이다. 레드라인. 이런 얘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건들지 마라 이거. 건들지 말라는 것이죠. 건들면 어떡하겠다. 건들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가겠죠. 근데 그건 어제 웃으면서 서로에게 레드라인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을 갖다가 먹겠다고 침공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레드라인. 그렇다고 또 미국 쪽에서 대만을 갖다 독립시키겠다 나오면 중국도 못 참을 거고. 그런 거는 하나 그냥 두고 가야죠 뭐. 서로 밟으면서 서로 자폭할 이유가. 근데 어제 이제 대만 얘기만 나온 게 아니고 우리한테 중요한 북핵 문제 얘기도 나왔다는데 그게 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이따가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 얘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가장 바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한마디의 코멘트죠.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북한의 도발들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핵 미사일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조금 그러니까 우리 쪽에 친화하는 적인 뭐 북한의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뭐 우려를 표명한다 이 정도 선만 이야기를 해줘도 진짜 이거는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 이제 곧 50분 후에 열릴 텐데 우리가 아마 원하는 가장 메시지는 그 북핵에 대한 그런 부분일 것 같고 다만 중국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가 경제 안보라는 지금 새로운 용어를 이제 갖고 왔죠. 그리고선 우리의 선택은 일단 미국 쪽으로
이제 미국 팀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게 결정을 내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중국도 어떤 요구 사항이 있을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어느 정도의 이 친중국적인 뭐 입장과 이런 것들을 발표하느냐, 그게 관심사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게 주고받는다면 네. 북핵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중국이 해주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미국 쪽으로 기울였었으면 우리의 또 이 중국에 대한 어떤 우리 쪽의 입장, 이 두 개가 나오는 이런 정도의 입장문일까? 아니면은 그냥 이것도 저스트 만남으로 네. 그냥 뭐 구체적인 결과물 없이 끝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한중 정상회담 잠시 후에 있는데 그 전에 어제 우리가 그 한미일 정상회담 했었잖아요. 근데 한미일 정상회담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내일 한국과 중국 정상이 오늘 이 오후에 한국 중국 정상이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그냥 사진 찍고 헤어지는 거 아닐까? 그러면 또 우리 중시는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이게 뭐 어려운 예측이긴 합니다만. 그걸 말씀드리기에는 정철진 평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수님 자신 없으시죠? 예, 저도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저 G20에서 이렇게 각국 정상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경제, 세계 경제도 큰 도움이 되겠고요. 예, 그렇죠. 뭐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워낙 높은 네. 나라니까요. 뭐 세계 경제가 잘 돼야지, 특히 미중 관계가 좋아져야지 뭐 우리 경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장 그 기대가 되는 건 이제 미국과 중국 정상들이 만날 때, 야 저기서 잘 돼야 우리 한국 경제가 미국 눈치 안 보고 중국 눈치 안 보고 제대로 좀 해볼 텐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눈치를 많이 보게 하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좀 어떤 합의점이 나와서 우리 중국 공장들도 좀 잘 되고 미국의 좀 IRA 같은 것도 잘 좀 해결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기대한 거는 좀 너무 오버했던 것 같아요. 우리 무역 수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역과 수출이 너무 중요한데 그동안 우리가 중국에서 계속 흑자가 나다가 예. 너무 적자가 나니까요.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구조적인 적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000년부터 우리나라 무역수지 작년까지 보니까 85%가 통관 기준으로 중국에서 온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올해는 뭐 적자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내년부터는 대중 무역 흑자는 흑자로 다시 돌아서리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예, 내년에 아마 중국이 코로나 규제안을 좀 하고요. 예, 중국 소비가 증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는 대중 수출이 좀 증가하면서 무역 적자는 내년에는 흑자로 반전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역 수지가 8개월 연속 적자이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IMF 외환위기 아주 특수한 직전 상황이죠. 였었고요. 예. 이제 이례적인 거였었는데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상당히 커요. 네. 물론 반도체, 자동차에 대한 우리의 투톱이 흔들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근데 그 중국은 또 왜 그러느냐? 코로나 봉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원하는 게 저 제로 코로나를 언제 푸느냐였었는데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 뭐 코로나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지금 통계상으로는 중국이 인플레가 안 잡히지만 지금 엄청난 위안화 약세를 바라보면 풀자마자 아마 인플레 폭탄을 맞을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 중국이 그걸 어느 정도 막고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강세의 흐름이 필요한데 킹달러가 저렇게 계속 압박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저는 모종의 합의 아닌 합의를 했다면 미국은 달러 강세의 흐름을 좀 늦춰주겠다. 그럼 이제 중국은 위안화 강세로 어느 정도 뭐 수입 물가도 낮추고 좀 숨통이 트이면서 그와 함께 경기 부양을 일종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봉쇄를 풀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압박도 뭐 수입 물가를 위안화 강세를 좀 해결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면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중국발 무역 적자 폭이 또 굉장히 큰 핵심이었었거든요. 예. 여기에 원화 약세. 근데 미국이 저 달러 강세만 어느 정도 풀어주는 이 약달러만 용인한다면 우리도 원화 강세에 또 중국 통이 살아난다면 뭐
연말 내년 초쯤에는 조금 의미 있는 무역에서도 반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도 뭐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서학개미 뭐 동학개미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국에 담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저는 기다리면 괜찮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 10년간은 미국 증시가 뭐 제일 안정적으로 많이 올랐죠. 네. 근데 2000년에 미국에서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수는 S&P 500 월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09%였어요. 월평균 떨어졌다는 거죠. 예, 그런데 중국은 1.1% 정도 상승했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거품이 아직도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저는 미국보다는 아세안 주가가 과거 보면 10년은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고 10년은 또 이머징 마켓 아시아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앞으로 10년은 미국보다는 아시아 시대라고 보고 있고 예, 거기에 중국도 포함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 시장 좀 기다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시대가 오는 걸, 중국 시대가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저토록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래도 큰 흐름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축소되고요. 저는 우리 수출 보면서 세계 경제 흐름을 보는데요. 네. 뭐 최근에 미국 비중 올라갔지만 미국 비중이 2000년에 22%에서 15%로 떨어졌고 유럽 비중 줄어들었고요. 그다음 중국 비중이 뭐 10% 한때 26%까지 올랐다 올해 24% 안팎으로 줄어들고요. 우리 수출에서 가장 눈에 띄게 늘어난 지역이 아세안이거든요. 2000년에 11%에서 올해 지금 19%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가 세계 GDP가 빨리 성장한다. 이런 걸 보면은 한 축은 뭐 세계 성장 축이 미국 이후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이 찾아오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경영자 에어버스 CEO가 오고요. 또 이번 목요일에는 드디어 빈살만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대한민국의 두 명의 CEO들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성과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어제 안 그래도 정철진 평론가하고 둘이서 했던 얘기인데요. 네. 왜 이렇게 갑자기 한국에 네. 돈도 오고 그리고 아주 센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올까? 이게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예. 지금 뭐 우리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예. IMF만 하더라도 10월달에 그렇게 내년 전망을 갖다가 훅 하향한데다가 또 한 달 만에 한 달 전보다 더 나빠졌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네. 뭔가 이 1년 사이에 미국이 한 400bp 가까이 4%포인트 가깝게 금리를 올리고 우리도 막 이런 와중에 이게 그냥 곱게는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중국도 한국도 뭔가 부동산 쪽에서 한 번은 뭔가 터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어서 지금 자꾸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또 환율이 이제 급격하게 하향 안정화되고 하는 데 대해서 계속 이제 의심의 눈길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의심의 눈길을 갖고 있는 거고 제가 또 놀라운 건 오히려 저도 뭐 이렇게 꾸준히 방송에 노출이 많은데 좀 그래도 뭐 이게 우리가 최근에 본 게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갖다가 지금 좀 환율이 증시도 좀 지수도 좀 오르고 환율도 좀 떨어졌다가 가도 되지 않을까요 하면은 갑자기 막 마발가 돼 버립니다. 그 반응이. 네. 뭔 또 대도 않은 또 희망 회로를 돌리냐면서 이게 몇 달 전하고의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3,300에서 뭐 3,000 깨지고 2,600 오고 2,500, 400 올 쭉쭉 때마다 빠졌죠. 그때마다 이제는 대충 다 왔습니다. 저가 매수입니다 하면은 그래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했고 빠집니다 하면은 비관론자는 뭐 명성은 얻을지 몰라도 쟤들 가난해 뭐 이런 비아냥을 받았는데 이제 오른다 하면 마바라 취급당해요. 빠진다 하면 찐이에요. 네. 이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뭘까 생각해 보니 조금 이렇게 많이 걱정이 많고 또 실제 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다못해 기술적 반등이라도 하는 식의 어떤 증시에 대한 우호적인 어떤 발언이 거슬릴 정도로 지금 하방 베팅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저는 여겨집니다. 그렇게 여겨지는데 오히려 그 와중에도 생각 이상으로 이렇게 잘 버티는 증시, 뭐 하루에 60원 이상, 장중에 60원 이상 빠지는 환율 저는 2008년 이후 처음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 또 이재용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쟁쟁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예. 온다면은 조금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도 사실 뭐 항생지수 같은 거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저점까지 왔으면은 네. 망할 때 망하더라도 당장이야 망하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글로벌 정치 엘리트들이 풀자고 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공급망 교란도, 인플레도, 무슨 뭐 패권 경제, 신냉전 이것도 풀자면 풀 수가 있는데 안 풀려니까 저런 거지. 그런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온다는 거 이걸 갖다가 그냥 우리가 조금 너무 평가절하할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망 회로냐, 실속이 있느냐 네. 이게 이제 시장의 관심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네옴시티가 있잖아요. 이 네옴시티도 과연 이게 확실한 실익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냥 희망 회로냐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네옴시티는 의미는 있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중동 국가도 절박하죠. 네. 이제 석유 시대가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그 다음 세상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로 준비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빈살만이라는 또 하나의 인물이 이 시기에 또 태어나서 또 가장 실권을 잡고 있고요. 네. 근데 빈살만 왕세자가 새롭게 구축한 것이 이제 1차 공사비가 거의 710조입니다. 짜리 서울의 44배 크기의 이제 미래형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죠. 미래형 도시를 통해 가지고 뭐 관광이든 뭐든 기술 집약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 도시의 내용 뭐 블루프린트 좀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내지는 이제 하늘을 나는 UAM이 이제 돌아가게 되고 뭐 다 건물도 다 그거예요. 다 스마트 뭐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기술력, 한국의 기술력도 필요하고 한국 기업도 필요하고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어디선가 우리도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테스트베드. 그래야 우리 한국도 서울도 그렇게 바꿀 텐데 저 네옴시티라는 곳이 있어서 그런 신기술을 또 실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의 장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얼만큼 우리가 뭐 따올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거리를 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뭐 요즘 무역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데 기업들의 성장 동력이 뭐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뭐 김치국부터 마시는 것도 나쁘겠지만은 일단 17일 날 빈살만 망세자 왔을 때 또 우리의 재벌그룹 총수들도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화된 모습들이 나올 때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뭐 미리 우리가 저 그냥 안 되는 거야, 신기루야, 허상이야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이제 우리가 예전에 아까 실익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왜 했냐면 예전에 우리가 그 아랍의 중동 붐이 있을 때 우리 건설하는 그 회사들 그리고 건설 노동자들 가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달러 벌어들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무슨 그렇게 크게 실속이 없었던 면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 가서 우리가 열심히 이번에 땀을 흘리면 과연 제대로 실속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뭐 저는 그때하고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빈살만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이더라고요. 네. 저는 그 사람 보면서 힘이 많이 커졌다. 얼마 전에 그 바이든이 저 사우디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원유 생산 좀 늘려달라. 그랬는데 바이든 떠나자마자 그 네. 외교장관이 우리 논의도 안 했다. 예, 그리고 사우디가 지금 미국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우디 원유 수출 중 4분의 1이 중국으로 간다는데 그걸 달러로 안 받고 위안화로 받아버리겠다. 예, 그런 이야기까지 네.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거 빈살만이 우리나라 온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뭔가 기대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네. 예, 특히 IT에서는 뭐 초고속 통신망 세계 어디라도 가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른 데는 별로 그렇죠.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에브리띵 아니라도 썸띵 정도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와서 빈살만이 뭐 워낙에 잠깐 있다 가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CEO하고는 이재용 회장이 만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빈살만하고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알고는 지낸다면서요? 뭐 그 정도 되는 분들이면 이재용 회장 정도면 그리고 우리 MBS라고 합니다만 무하마드 빈살만이 네. 왕자만 2만 명이 넘거든요 거기.
예, 그렇죠. 뭐 공주는 뭐 한 7, 8천 된다나. 예. 예. 그 2만 명의 그 왕자들 가운데서 저렇게 다음 왕자리까지 갔으면은 예. 저희 뭐 이방원 수양대군 이상이에요.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대단하다. 대단한데다가 예. 조금 어떤 시대적인 부분에서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말이죠. 예. 2차 대전 후에 그 우리가 뭐 국제금융론 책에서 배운 얘기입니다만 브레튼 우즈 체제가 되면서 옛날까지 세계 주인 행세를 했던 영국과 세계의 돈 역할을 했던 파운드가 지고 이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면서 우리 달러 뒤에는 금이 있어 했다가 나머지는 전부 마르크부터 해서 전부 1달러 대 얼마로 가자 했던 게 브레튼 우즈 체제였습니다. 네. 근데 그 뭐 갖고 있는 금 이상으로 펑펑 찍어내다가 결국 안 된 게 71년에 금태한 정지였고요. 네. 그때 이후로는 뭐 달러나 우리 돈이나 일본 엔화나 중국 위안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하고 즉 중동 지역에 대해서 미국이 결국 우리가 너희 뒤를 봐줄 테니까 안보까지도 책임져 줄 테니까 석유는 무조건 달러로만 결제해 했던 게 달러가 지금까지 올 수 있던 그건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사우디가 그렇게 바이든 대통령을 그렇게 우습게 모양 빠지게 한다. 이 얘기는 두 나라는 이제 페트로달러 시스템 아니란 얘기예요. 미국도 사우디 기름 없어도 됩니다. 안 퍼내서 그렇지 쉐일만 퍼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하에 달러 말고 위안도 줘. 잘하면 루블도 받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이 가는 거죠. 예. 그래 가는 세상이니까 그리고 네옴시티가 뭐 조감도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걸 보면은 황당하죠. 이거는 무슨 SF 영화에서나 볼 수 공상 있는 과학 영화에 나오는. 저게 과연 현실성이 있나 싶은 정도고 뭐 건축 쪽이나 설계 쪽의 전문가들 가운데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두바이가 만들어낸 걸 보면은 예. 돈으로 안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돈으로 안 될 건 없을 것 같고 저기가 무슨 이라크 우리 뭐 하나건설이 지난달에 왜 그 비세하면 신도시 사업 예. 쟤들 돈도 안 주고 뭔가 이 의지가 없어 보여서 우리가 계약 해지하고 했던데 이라크는 좀 그렇지만 사우디 정도 되면은 돈 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또 두바이에 그 뭡니까 그 유명한 그 네. 그 호텔 있잖아요. 그 호텔. 그 왜 네. 저기 톰 크루즈 막 뛰내리고 네, 하는 네, 예. 네, 네. 그것도 우리가 지었고 예, 뭐 하니까 네옴시티 어. 현실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겠다니 그리고 저 민살만 동생은 할 것 같아요. 생긴 거 보니까 예. 할 것 같은데 제가 형이니까 예. 할 것 같은데 예. 뭐 현실성을 떠나서 일단 수주되고 돈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뛰어들어야죠. 예. 우리가 뭐 기술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우리 기업들도 네. 많이 좀 가서 네. 활약을 하고 가서 또 바카스 보고 가면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예. 오늘 그 저 두 사람이 우리나라로 오니까 그야말로 뭐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가 좀 실익을 제대로 챙겼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자, 이번에 이제 다시 증시로 돌아와서 미국 증시가 그 지난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서 반응을 하다가 이제 요즘에는 좀 뜸해졌어요, 다시. 근데 이게 저 국채 금리 상승 이런 게 작용을 하면서 혼조세진 거죠. 네, 저는 뭐 경주마를 통해서 국채금리, 특히 네. 10년물 국채금리에 네. 대한 이야기 많이 해드렸었고요. 또 하나 이제,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얘기도 많이 드렸었잖아요. 2006년, 7년에 나왔었던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한 5%까지 올렸었을 거예요. 네. 기준금리를. 근데 그 순간부터 국채금리가 느닷없이 떨어지게 되는, 즉 기준금리보다 밑으로 국채금리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서 나왔던 현상이 달러 약세였었고요. 그때 나왔던 현상이 중국 증시의 엄청난 버블이었었고 네. 결과는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로 끝났지만은 그래서 항상 그 기준금리보다 국채금리 10년물이 낮게 떨어질 때 나올 때 달러 약세 네. 이거를 주목해라라는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한 2005년, 2006년 그때 2007년을 보니까 그때 이미 제가 두 분과도 연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때 네. 이진우 선생님도 센터장님, 또 김효익 교수님도 아주 뭐 집고사 센터장님에서 저는 그때 기자로 네. 맨날 찾아다니면서 네. 선생님 뭐 이거 왜 이럽니까? 국채금리 왜 이럴까? 맨날 물어보고 인터뷰하고 그때 그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2007년도 지나 2023년에 똑같은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올려서 4%가 됐는데 네. 국채금리가 3.9였지만 지금 다시 떨어져서 지금 3.8%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10년물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져 있어요. 네.
이런 시점에서 10년물 금리가 더 떨어지고 여기에서 달러 약세가 더 강하게 나온다면 네. 하고 우리가 인덱스 뭐 기준으로 진짜 106, 105 밑으로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도 1,300원도 깨지게 되는 이런 달러 약세가 나온다면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때도 경기 침체 우려에 이래 가지고 주가 오르겠느냐 뭐 네. 실적은 좋아지겠냐고 했지만 진짜 달러 약세 하나 가지고 진짜 밀어붙였거든요. 네. 뭐 코스피도 그때 2,200 갔었고요. 상해는 그 중국 증시는 한 6,000 갔을 겁니다. 그 5,000을 넘어서 가지고. 그래서 계속 국채금리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경기 침체고 주가 하락 갖고 막 이러지만 그 느닷없는 그 달러 약세의 힘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뒤통수 치는 변수죠. 뭐 역설적인 버블 같은 거죠. 그래서 늘 국채 금리를 지켜보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3.9까지 갔다가 지금은 현재는 다시 3.8%대까지 초반에 떨어진 그런 흐름이었고 또 이렇게 되니까 인덱스도 지금 106이 깨질까 말까 또 여기까지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이 달러 약세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요. 근데 지금 월가하고 연준하고 상당히 그 다른 입장이어서 그 월가에서는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그리고 최종 금리 하락에 기대를 걸고 연준은 이렇게 주가 오르는 걸 절대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김칫국 마시지 마라 이러고 있으니 이게 어느 장단입니까? 예, 저는 저 연준보다는 시장이 훨씬 더 똑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 국채 수익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최근에 4.2%까지 올라갔다 10년짜리가 예. 좀 3.89%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제가 장기적으로 적정 수준 추정하면 한 4% 정도 나와요. 예, 그거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 10년 국채 수익률은 명목 GDP 성장률하고 거의 추이가 같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명목 잠재 성장률이 추정해 보면 한 4% 정도 나옵니다. 예, 그런데 지금 4%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예, 저는 4.2%에서 고점을 쳤을 것이다. 예, 그거는 시장 금리는 미래의 경제 성장 물가를 반영하거든요. 내년에 물가 상승 떨어질 것이다.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저는 내년 상반기 미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시장이 반영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 10년하고 2년 차이가 역전됐고요. 가장 최근에는 3개월짜리하고 10년짜리도 역전됐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저는 경기 침체가 오는 신호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금리를 언제까지 연방 기준금리를 올릴 것인가. 뭐 시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좀 더 올릴 거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테일러 준칙 같은 거 아주 기본적인 여건을 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올 12월 기준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앞서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미국 경제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 0.5 정도 예, 올리는 0.5 정도 올리고 그래서 4.5 정도에서 그 다음엔 더 이상 올리지 못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켜봐야 경기 될 것 침체로 빠지고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갈 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가 조금 내려가면 다시 주가는 오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예. 경기 침체로 가고 성장률이 마이너스면 주식시장 엉망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고 사실 경기 그다음에 기업이익 증가율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다시 주가가 오른다, 뭐 집값 오른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올 텐데요. 네. 근데 금리가 떨어진 폭보다 경제 성장률과 기업이익 증가율이 더 낮아져 버리면 주가는 한 단계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올 4분기 후반, 뭐 내년 초는 아마 경기가 더 중요한 자산 가격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주가 한 번 더 조정이 올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앞서 달러 강세 약세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310원. 예. 네. 네, 저는 이제 달러가 지수가 얼마 전에 선진국 통해서 115까지 갔었는데 거기가 정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떨어지는 속도가 문제일 것이다. 떨어지는 속도를. 예. 달러에 대한 생각은 세 분이 같으십니까? 이렇게 달러는 계속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소장님? 이제 뭐 한 뭐 1,305원, 1,300원, 그 1,300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빅피겨, 네. 약간 심리적인 그 레벨에서 네. 아까 우리 재용 앵커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 잠시 대기실에서
달러 많이 떨어지면 좀 살까 그러셨잖아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만하단 말입니다. 다시 오를까봐. 예, 1,440원대까지 갔던 게 1,300원 아, 와보세요. 그러니까. 사고 싶어지죠. 이렇게 떨어지니까. 예, 제 주변 1,420원에서 다 파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시 살까? 1,300원 되면.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한테 있어서 참 1,200원대 중후반만 오더라도 이거는 너무 높아. 네. 대한민국에 1,300원 이상은 없어라는 어떤 믿음이 강하다가 이번에 깜짝 놀랐지 네, 않습니까? 주변에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수출업체들 가운데 1,200원대 중후반에서 그냥 매도 해치 거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많았는데 이게 여기까지 휙 올라오니까 멘붕이죠.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또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하다못해 이제 지난주처럼 하루에 막 60원도 빠지고 하니까 너무 싸 보이니까요. 지금 매도 해치 해놓은 걸 갖다가 그냥 풀어버릴까? 이런 얘기까지도 할 정도로 그 얘기는 그만큼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빠지니까 아직 싶어서 또 사고 싶은 거기에 있어서 아마 그동안 또 한 130원, 140원 정도의 하락에 대한 또 이렇게 저가 매수 세력도 들어오고 하면서 좀 나올 수는 있었다고 봅니다. 환율 반등이. 네. 시장은 늘 톱니바퀴를 이루면서 가잖아요. 네. 올라가도 밀렸다 올라가고 빠져도 좀 반등 나왔다가 그런 과정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교수님이나 우리 정책평론가하고 아까 잠시 대화 중에도 제가 기술적으로 보고 있는 레벨을 두 분도 다 같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1,200원대 그래도 한 중반까지는 그래도 길게 봤을 때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제 뭐 지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진짜 세상이 멈췄었고 아무것도 할 것 없던 시절에 그냥 폰 하나로 발품 팔아서 무슨 정권사 가서 계좌 개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되는 데스크톱이나 노트북도 없이 이것만 있으면 되는 수수료도 안 내는 그 시기에 주식하고 코인 하다 보니 돈은 막 꽂히던 시절에 그래서 올라왔던 그 거품은 다 뺐습니다. 네. 이미 빠졌다. 이미 빠졌다. 그럼 여기서 더 빠진다는 얘기는 실제 펀더멘털이나 기업들의 실적이나 자산 가치 이런 측면에서 더 빠질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저는 그럼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오기 전에 우리가 편의점에서 탄산음료 하나 살 때 얼마 주고 샀더라? 생각해보고 뭐 비싸봐야 한 1,200원 코카콜라 하나? 근데 요새 1,600원, 1,700원 어딘데 가면 이 자체만 얼마입니까? 1,200원 하기 1,600원 왔다는 얘기는 30 몇 프로가 오른 겁니다. 네. 그 이전 사이에 하다못해 천하장사 소세지도 아니 꽈배기도 올라. 꽈배기도. 꽈배기 많이 올랐더라. 짜장면 오늘 저 꽈배기 사 먹으면서 깜짝 놀랐어. 요새 어디 10,000원 안 주고 어디 점심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네. 그래도 6, 7천 원에 먹다가 이 상황이면은 여기서 더 빠지자 하는 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계속 경기 침체 얘기했고 뭐 저 우리 평론가님은 늘 달러 저 약세에 대한 얘기를 해 오셨으니까 경기가 침체로 가면 제 생각에는 달러를 좀 이렇게 쟁여놓고 싶을 것 같은데 달러가 이렇게 떨어진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주식도 빠지고 그러는 게 맞고 뭐 현 상황에서는 기업 뭐 실적 개선이라든가 뭐 하나 주가가 오를 측면은 없죠. 근데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한 가지 그 변수가 우선 달러 약세가 초약세일 때가 나온다면 이게 문제가 굉장히 공교롭다.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이 패권을 잡은 이후에 가장 많은 달러가 풀려 있고요. 뭐 금리 올린다 뭐 진짜 제로 금리에서 4%까지 올렸지만 지금 M2를 걷어들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긴축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춤한다. 그러면 그 많은 달러가 주머니에 다 지금 담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치 않는 버블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빠지게 되는 게 이게 이러면 우리도 아무도 피해 없이 다 방어를 할 텐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이 국면이 나오게 되면 실은 마지막에 올라타신 분들도 괴롭고 여기서 바로 떨어진다고 숏을 잡은 분들도 원치 않은 뒤통수를 맞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빠지는지 이렇게 들었다가 빠지는지를 계속 그 와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저는 달러인 것 같고 달러 인덱스로 보면은 한 105 하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슈팅 나왔다가 꺼지니까 한 1,300원 깨져야 되고 한 1,280 이게 완전 무너지느냐?
하고 여기가 저는 주가 수준으로는 한 2,550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다 딱 왔어요. 105 오고 1,280원 오고 코스피 2,550 오고. 근데 여기서부터 요동치고 이때 나오는 방향이 찐이고 네. 그거를 보고 저는 인정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서 다시 밀려서 다시 달러 인덱스 110, 뭐 110이 또 가고요. 원 달러 환율 1,280인 척 하다가 또 1,350, 1,360 구간으로 또 들어가고 코스피도 다시 2,480, 60 또 깨지고 한다면 이건 이제 그대로 뭉개지는구나라고 할 텐데 거기서 좀 이렇게 놀다가 인덱스가 막 한 103까지 빠져버리고요. 원 달러 환율도 1,230원대로 막 떨어지고 주가도 2,600을 그냥 바라본다면 저는 달러 약세에 따른 원치 않는 법을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예단할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가서 저희 경주마와 함께 매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달러 오늘 종가가 아까 그래프로 나온 거는 1,317원인데 지금은 1,311원 뭐 이쯤 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달러가 이제 그 하락세로 접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미국 주식도 막 거의 바닥이고 그러면 미국 주식을 좀 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서양 쪽과 아시아 쪽. 근데 교수님은 아시아 쪽의 편을 아까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저는 뭐 그동안 달러 가치가 두 번에 걸쳐 큰 폭 하락했거든요. 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달러 가치가 51% 떨어졌고 2000년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달러 지수가 한 40%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제 3차 달러 가치 하락이 시작되고 있다. 예,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모든 자산 가격은 제자리 오기, 모든 가격 제자리 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국제결제은행 기준 보니까 지난 9월 통계까지 보니까 달러 가치가 무려 32%나 가대평가됐어요. 역사상 가장 가대평가됐거든요. 예. 근데 미국 경제가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좋지 않습니다. 결국 제자리로 오라는 거죠. 앞으로 30% 정도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나요? 예, 뭐 기간의 문제죠. 뭐 당장 30% 떨어지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예, 최근에 뭐 고점에서 거의 9% 정도까지 떨어졌지 예. 않습니까? 예,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주가하고 미국 주가하고 누가 가소평가됐느냐 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경제 변수로 평가해 보면은 우리 주가는 2020에서 30% 정도 가소평가됐어요. 네, 대표적으로 저 명목 GDP 가지고 우리 적정 주가 추정해 보면 현재 3,090이 나오거든요. 예. 3,300이 넘었을 때 저 정평론가가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예. 2,200까지 떨어질 수 있던데 당신은 어떻게 보느냐.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언론에 간접적으로 인터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떤 평론가가 물어봐가지고 제가 2,200 가능성이 있다. 그랬더니 그거를 제목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조회 건수는 100만 건 넘었는데 욕만 엄청 얻어먹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뭐 2,200, 2,400에서 3,000 이야기면 또 이상한 놈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네, 그만큼 우리 주가가 지금 저평가형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미국 주가를 그런 경제적 측면에서 평가해 보니까요. 네, 지금 S&P 500 기준으로 3,900 정도가 적정 수준이 나와요. 근데 지금 그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주가라는 게 떨어질 때는 경착륙한다는 거죠. 우리 주가가 이렇게 경착륙한 거잖아요. 미국 주가가 경착륙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보다는 이제 아시아 주식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영익 교수님하고 제가 시장에서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똑같이 취급받고 있다는 건 저한테 영광인 것이 하루에 2번 맞는 고장난 시기래요. 그 숱하게 이렇게 비율을 갖다가 밝힐 때가 많았는데 꼭 틀린 것만 기억하셔. 꼭 틀린 것만 기억하셔가지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네. 그 우리 국내 증시가 앞으로 선전하려면 요거 필요하다. 딱 짧게 한 가지씩만 딱 들어주시면 뭐 달러 하락 뭐 아니면 뭐 금리 하락 뭐 이런 거 하나씩만. 달러 하락, 원화 가치 상승, 애국인 매수. 정치권의 무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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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월가가 제일 원했던 게 뭡니까? 공화당이 하원만큼은 확실하게 좀 이겨라. 뭐 상원도 가져가면 좋겠지만 그건 또 그거 하고 너무 공화당 일방적이고. 즉
정치권에서 뭘 자기들 마음대로 뭘 하지 규제나 마라. 뭘 할 수 네. 없는 무관심에다가 무관심도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설주 평론가 하나만. 저는 네. 달러 약세, 달러 약달러입니다. 네. 아, 초제일반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거, 내 투자 중심 딱 잡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그 투자하는 사람 제일 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 팔랑귀 갈 때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내일 장 끝나고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